안녕하십니까. 오원영TV 스트레이트의 오원영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캐나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 방역수칙은 앞으로도 2, 3년간 계속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치를 해놨습니다. 연방 최고 보건관이라고 하죠. 보건관 테레사 템 박사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것이 특효약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상을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보건대책의 시행이 계속돼야 된다. 그것도 향후 2, 3년간 백신 개발로부터 2, 3년간 계속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템 박사는 또 현 단계에서 백신이 만병통치의 묘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백신이 나오면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 때문에 온 의료 연구력이 이것에만 집중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2, 3년간의 장기 계획부터 세워놓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적합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은 또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통용이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아직도 풀어야 될 해결책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면 더 바랄 것은 없겠지만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위생수칙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박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2, 3년간 지금의 조금은 갑갑한 생활수칙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글쎄요. 템 박사의 이번 판단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CERB를 EI로 대체한다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직접 발표한 건데요.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 총리는 현재 CERB를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신청자들이 곧 새로운 EI를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CERB 지원 혜택이 오는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정부가 현재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 그리고 재취업 그러니까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EI와 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EI가 고용보험 이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금 당장 이 고용보험 EI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CERB 종료 후에 고용보험과 비슷한 유형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과 병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든 고용보험 EI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그래서 새로운 EI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래 고용보험을 받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면서도 일정 액수만큼은 벌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워낙 어수선해서 그런지 지난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한 국민 숫자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1,590명에 머물던 해외 이주 신고서가 2008년에 2,293명을 기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5년에 273명, 그리고 2016년에 455명, 500명을 넘지 못한 선이었었는데 2017년 들어오면서 이것이 1,294명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2018년에는 1,498명, 그건 1,500명에 달하는 이주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예를 들어 캐나다라든지 미국 어디서든지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현지에서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수치는 제외된 것이라서 결국 해외 이주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좀 있는 어떤 김모 씨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50만 달러 그리고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180만 달러 정도의 돈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50억 원이라고 김모 씨는 밝혔는데요. 이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강남에 좀 괜찮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3년 동안에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민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이민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가정주부 백모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토로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변한 재산이라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10수억 원대로 뛰어올라서 자 이때가 떠날 때구나 싶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으로는 현지에서 주거지를 구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비로 쓰겠다. 이 이민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이 평범한 서울 중산층 인구들도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미비함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그래서 제3 재고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아내들 얘기 한마디 해보죠. 이 최초로 어떤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핑계로 들이댄 경우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브가 아마 1번 타자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통 남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여자 핑계를 대면 참 찌질한 인간이다 이렇게 취급받게 되는데 이게 한국의 정치판이나 고위층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있죠. 얼마 전에 물러나고 마지막 회의에는 청와대 그 수석회의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집에 갔다는 그 이 사람.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집 2채 가진 사람들 한 채씩 전부 팔으라고 명령이 나온 이래로. 그런데 비싸게 집을 내놨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왜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복덕방에 얼마에 팔아달라고 얘기했는지 남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내가 그랬다. 이 다주택자입니다. 김수석은요. 서울의 잠실 갤러리 팔레스 47평 굉장히 넓죠. 47평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2억 또는 4억까지 비싼 22억 원에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그럼 못 팔겠다고 들여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청와대 해명, 김수석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십억짜리 집을 사고 팔면서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는 부부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 결국은 그래서 그 알토란 같은 아파트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 자리까지 내놓고 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보다 앞서서 또 한 사람 있죠. 지난해에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기억들 하실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그 사람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물 매입은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빠질 수 없죠. 부인이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재산 관리는 모든 걸 아내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2010년의 경우에도 한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가 뉴턴 예정지 쪽방촌 지분을 산 사실이 드러나서 투기 의혹이 일자 그 사람도 역시 아내가 노후 비용으로 한 것 같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된 사람 있죠.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 물론 박근혜 정권 당시 이야기지만 재직 중에 업자에게 아내에게 줄 명품 가방 요구했었죠. 그것이 드러나자 재판에서는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방송인 김구라 씨 여러분 아시죠? 이 전 부인이 17억에 달하는 빚을 졌다 그러죠. 남편 모르게 보증을 섰다가 빚을 왕창 떠안게 된 건데 김구라 씨는 아내와 함께 심리치료도 받고 겹치기 치료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부인 탓을 전혀 하지 않았죠. 결국 2015년에 이혼을 했지만 이후에도 무려 48개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하면서 그 받아낸 출연료로 전 부인의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보면 그래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서도 가장 꼴분견인 게 아내 탓하는 사람들이죠. 금품 의혹
금품수수 의혹을 받자 자신은 빠져나가고 아내가 징역을 산 국회의원 같은 이 찌질이들, 이 필부 사이에서도 참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있습니다. 성인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을 남에게서 찾고 남에게서 찾지 않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다시 말씀드리죠. 공자왈 군자는 잘못을 나에게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소인은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발버둥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고위직에는 뭐 군자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만 이 소인, 미성숙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